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은 우리 FAT 1급 이론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 81쪽의 영세율과 면세부터 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영세율의 개념이 뭐냐? 네, 영세율의 개념은 우리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매출세액이 왜 없느냐? 매출세액에 대한 세율을 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0%를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고, 그리고 이 사업자가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을 시켜줍니다. 다시 돌려준다 이거죠. 세무서에서. 따라서 영세율 제도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서 완전 면세가 되는 사업자예요. 영세율 사업자가 완전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누구냐? 예. 그래서 수출하는 거죠. 여기 어디?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 다시 말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외화 획득을 위해서 일부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해서 국내 거래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에게 영세율 적용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내국법인과 내국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우리도 해준다라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판단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판단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다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모두 영세율 적용해 주고요. 재화만이 아니라 용역의 국외 공급에도 영세율 적용해 주죠. 그래서 해외 건설 사업이 다 영세율이 적용받는 사업이고요. 또 외국 항행 용역이라 해서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에 외국으로 운행하는 것, 또는 외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운행하는 것 모두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운행하는 여객이나 항공기 모두 영세율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게 이게 국내의 공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공관에 또는 국제연합 기구에 있는 그 기구에다가 용역을 공급하면은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관에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가 있고 국내에서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출업자가 국내업자, 도급계약을 한 뭐 생산이라든가 가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국내에서 생산자와 국내의 수출업자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수출재화를 임가공 또는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것도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게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과 같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영세율 제도.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과세사업자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수출을 하면은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다음 면세제도 봅시다. 자, 면세의 개념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면세 제도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면세니까 없지만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부분 면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다. 그러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기초생활필수품 그리고 관련된 용역과 국민후생과 문화와 관련된 용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필수품 하면은 미가공 식료품, 국내산 외국산 모두, 미가공 비식용은 국내산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합니다. 수돗물, 연탄, 무연탄 면세, 여성용품, 영아용, 기저귀용품 면세, 여객 운송을 면세라고 하지만 예외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은 과세다 하는 게 다음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기, 우등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이러한 여객 운송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람선, 관광 목적의 운송수단은 전부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운송수단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우등고속 말고 일반 고속,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면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쪽을 보면은요, 의료보건용역.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 8,000원, 그 옆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밑에. 그래서 진료용역 면세, 수의사의 진료용역도 면세고요. 교육용역이 면세인데 이것도 좀 예외를 여기다 두 가지를 써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전교육, 그 다음에 무도학원, 제외가 되겠죠. 제외. 교육 용역에 대해서 면세 적용합니다만 운전교육 용역과 무도학원 교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고 있고요. 우표도 면세입니다만 수집용 우표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공급이 면세입니다. 도서나 도서에 대여,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면세이고요. 이런 뉴스나 잡지나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법소정 담배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입장료가 면세라는 이야기고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료가 면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또 국민 후생이나 문화 관련 재화가 아닌 이 구성 자체를 면세로 적용하는
재화의 자체를 면세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그래서 토지의 공급이 면세. 그리고 금융 용역, 보험 용역이 면세. 아까 교육 용역도 여기 좀 해당이 되죠. 교육 용역도 면세라는 얘기고요. 저술가, 작곡가, 그 밖의 자가 직업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를 면세 적용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도 또는 용역에도 면세입니다. 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것은 집 앞에 있는 텃밭 같은 거, 이런 것을 임대하는 거 면세다.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 건설 용역,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리모델링 용역 면세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면세 포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과일이나 채소를 외국에 수출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면세 포기를 해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생산한 과일을 전부 다 수출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과세 사업자로 바꿔가지고 수출을 해야 과일이나 채소를 농사짓기 위해서 이런 파이프 같은 거 가지고 그 하우스 시설도 하고 이러려면은 또 중장비도 빌려가지고 뭐 또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매입세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하는 사업자다 그러면은 포기 대상은 영세율 적용을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연구기술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라면은 이건 뭐 자선사업자도 거의 이런 자선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과세사업. 근데 이제 과세사업자가 되면은 자선사업 하면서도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지만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다 신고해야 돼요. 자, 면세를 포기하는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가 포기가 한번 신고가 되면은 3년간은 다시 면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3년간은. 그래서 일단은 3년 동안은 그 과세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3년 후에 자동으로 면세로 회복이 되느냐? 자동으로 되지 않고 다시 면세 적용 신고를 해야만 다시 면세 사업자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면세가 아니에요.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정사업조직이 소포나 우편물을 방문해서 배달하는 용역, 우체국에서 하는 일부 사업이 과세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체국은 정부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거, 이것도 과세.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고속철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임대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 시설 이러한 운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면은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영장 이런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운영하죠. 과세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이나 동물의 진료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료 용역이 면세인데 일부 과세가 되는 이런 진료 용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 제외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세 표준의 개념이 있죠. 네, 과세 표준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세법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세금을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려면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세액 산출이라는 게 산출세액을 말하는데 그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돼요. 예. 그래서 세금을 산출하려면 먼저 과세 표준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과세 표준이 무조건 수익 금액이 전부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에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떤 것이 과세 표준이냐?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 그러면 공급가액이 무엇이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사업자로 말하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리고 공급대가라는 용어도 있으니까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과세표준을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결정할까요? 대가를 받은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돈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받은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럼 받았느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뺀 돈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과세표준이니까. 금전 외로 대가를 받았다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사용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았으면 그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런 등등의 거래에서는 그냥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돈을 작게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가를 적게 받았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다시 과세표준 신고를 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나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신고가 일어났을 때는 뭐 이런 것이 발견이 안 된 거니까 이것은
세무조사 결과에서 이와 같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신고를 줄여서 신고했더라 라고 하면은 다시 시가로 다시 신고하게끔 해서 가산세 추가 과세가 일어나겠죠.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을 보자면은요. 네,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모두 다 공급한 재화의 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만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았을 때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나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 네,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할부 판매할 때 이자는 과세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말은 과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가 된다. 할부 이자는 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잖아요. 대가의 일부로 받은 거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요. 그것이 보험료로 받았던 운송비로 받았던 하역비로 받았던 간에 제품 가격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별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그 개별 소비세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세가 있을 텐데 그 세금이 전부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마일리지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마일리지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것도 뭐 굉장히 판단하기 쉽습니다. 매출 애널이나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빼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당연히 빼줘야 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 이것도 과세 표준 아니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 아까 할부이자는 우리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합니다만은 연체이자라는 것은 할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약관에 의해서 금융적인 그 이자를 우리가 추징을 하죠. 그랬을 때 사업자가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세는 없다 이거예요.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용기대금. 용기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환하는 조건으로 용기대금을 부담했을 때 그러면 용기대금은 과세 표준이 아니어야 되겠죠. 용기에 넣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LPG 가스라든가 또는 생맥주를 판매한다든가 이러려면은 그 용기가 일정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넣어서 팔 때 우리가 사업자가 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돼요? 그 가스에 대해서만 또는 생맥주 같으면 그 생맥주 통에 있는 맥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 통값은 그 통은 계속 회사의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한단 말이죠. 다음에 봉사료. 이거는 사업자가 갖는 봉사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봉사료. 이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봉사료라는 것은 뭐 식당이나 이런데 술집이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텔 같은 데서도 뭐 얼마 해놓고 밑에 합계 얼마, 부가세 얼마 해놓고 밑에 봉사료 5,000원 만약에 써 있어요. 부가세 다 계산하고 밑에다 봉사료 따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술집 같은 경우에서도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게 봉사료는 별도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맥주 10병, 한 병에 10,000원, 100,000원, 그 다음에 봉사료 30,000원 이렇게 해서 130,000원을 결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술집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값 말고 3만 원 이거는 노트에다 딱 적어야 돼요. 5월 9일 직원 이름 아무개 봉사료 5만 원 이거 내가 틀림없이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서명 딱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서 이 봉사료 부분을 다 빼고 신고해 주면 돼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야 되니까 그 서류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죠. 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또 수도요금 이런 것도 이 수도요금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수도요금을 받지만 임대인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납입을 대행하는 거니까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월세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호 해가지고 이번 달 월세 50만 원 플러스 수도요금 2만 원 이렇게 해서 52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2만 원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건 시에다가 납부하려고 거둔 거니까. 그래서 납부 대행을 위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이 아닌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내용이 뭔지 아시면은 이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지. 또 왼쪽에 있는 거 대가의 일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과세표준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된다. 공제하지 않아야 된다. 대손금, 그 다음에 여기 장려금도 있죠. 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래처에다 장려금을 줬다.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장려금을 빼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 대손금. 자, 외상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다음 신고할 때 그걸 빼고 신고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대손금도 못 뺀다. 하자보증금. 건설용역 업체에서 건설회사에서 건설대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과세표준에서 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장대하. 빼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시 과세표준은 관세가 다 들어갑니다. 관세와 관세의 가격 모두 이런 세금들이 모두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우리가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수출품은 우리가 대금을 외국 돈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외국 돈으로, 즉 달러로 받았을 때 우리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환율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한국 돈으로 한화로 신고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 주면 됩니다. 자,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로 돈을 받았다면은 공급 시기 이후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공급 시기의 환율로 신고해 줘야 돼요. 공급 시기의 환율로. 그래서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신고 때 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매출세액의 구조. 여러분들 이 매출세액의 구조는 우리가 그동안 그 매입매출전표 입력하면서 늘 봐왔던 겁니다. 쭉 봐왔던 거. 매입세액의 구조. 이거 쭉 봐왔던 겁니다. 우리 FAT 1급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TAT 2급에서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제 매입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TAT 2급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여러분들 우리 FAT 1급 이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예, 요게 뭐 이론적인 개념은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부속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요걸 우리가 이제 실습할 거예요. 자, 이론적인 것 좀 정리를 해보면요.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제화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이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 요건을 보게 되면은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애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예. 면세 농산물 매입 금액에다가 공제율이라는 것을 곱하기 해서 공제 대상 금액을 결정을 하고 한도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한도도. 이런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가지고 문제를 풀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을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을 어떻게 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주 1에 있는 서류가 무엇이냐? 면세 농산물을 매입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느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앞으로 이거 작성하는 거 실무 때 우리 연습 많이 할 거고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즉 계산서를 받아야 계산서 합계표를 만들 수 있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현금 영수증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아시는 거냐? 서류라는 것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게 서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얼마치 샀는지를 과세관청인 세무서가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려면 증명 서류가 있어야죠. 그래서 법적 증빙만 인정을 해줘요. 간이 영수증은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 그냥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제출 서류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떠한 사업자들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될까요? 제조한다 그러면 통조림 회사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가 농산물로 통조림 많이 만들잖아요. 복숭아 통조림. 네. 그다음에 뭐 꽁치 통조림. 수산물로도 만들고요. 또 임산물로도 많이 만들죠. 임산물로도. 그래서 그러한 제조 회사,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통 시험에 통조림 회사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네. 주로 제조 회사에서 문제를 내니까 통조림 회사로 실제로 문제가 나올 거고, 가끔 식당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식당. 법인 식당이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회사는 법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원료로 쓰고 있다 그러면 밥을 지으려면 쌀이 필요하고, 예, 반찬 만들려면 배추, 무, 콩 뭐 이런
또 수산물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밥상 한 그릇에 얼마, 한 그릇 2만 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거기에 과세. 예, 밥은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통조림 사업을 하는 자로 실제로 문제를 냅니다. 자, 여기 음식점업이 식당이죠. 그래서 개인 음식점 공제율이 108분의 8, 개인 음식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C가 뭐예요? A와 B가 아닌 음식점이니까 법인 음식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A는 유흥사업자, 유흥사업자는 공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법인은 106분의 6이다. 그래서 법인 식당 106분의 6. 요런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공제율은 이게 목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계산을 해내니까. 그래서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법인 음식점. 공제율이 106분의 6.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다음 표에 가면은 제조업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많이 나와요. 중소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문제를 전제하는 거 잘 나오거든요. 공제율 이거 알아두셔야 돼. 104분의 4 이걸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율 여러분이 선택할 때요. 제조업이다 그러면 104분의 4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106분의 6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한도표가 있는데요. 이 한도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한도율이 좀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과세 표준에 대해서 높게 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유사한 제도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활용 폐자원 하면은 동네마다 거의 다 이제 있죠. 그 고철 수집상 또는 폐지 수집상. 그러니까 폐지를 수집한다든가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그 사업자에게 폐지나 고철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에게 고철도 사고 재활용 폐지도 사는데 돈을 주면서도 제대로 된 증빙, 아까 말하는 계산서를 공급받는다든가, 아까 그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그 증빙이라고 하는 것들, 뭐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받을 수 있다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그리고 중고자동차 포함해서 이렇게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그런 개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매입 또는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가공해서 이것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거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도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 금액에다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비슷하죠? 한도도 있습니다. 한도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공제율이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 매입 금액에서 103분의 3을 부가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중고자동차는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110분의 10 이렇게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개념상으로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시험에 실기 시험으로 나올 확률은 좀 적은 편이다. 최근에 이걸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최근에
의제매입세액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